예,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 동향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들 그리고 각 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게 될지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정책이나 앞으로의 얘기하기 전에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 그 동향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지난 1월 20일부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거의 중단된다시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분양 시장도 역시 온라인으로 부당하다 보니까 모델하우스 오픈도 못하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지금 침체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6월 30일까지 1가구 2주택에 대한 매물들이 네. 일부 급매로 나와서 가격이 서초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는 5억 정도, 적게도 2억 정도 내려서 나왔던 물건들은 소진이 됐고요. 예. 더러 이제 그 서초 강남 송파 지역이 이제 하락기로 들어갔는지 지난주 한국감정원 발표 자료를 보면요, 전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북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약 보합세를 유지할 뿐이지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반면에 수도권 지역은 아직도 과열입니다. 비규제 지역은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대전이나 또는 충청북도 일부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거의 또 약보합세로 돌아서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 부산 지역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강원도 지역이 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가 일어나거나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전같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화랑은 아니고요. 좀 전반적으로 좀 침체기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강남도 그렇고 사실 부동산도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하다 보니까 약간 조정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코로나19 사태가 아무래도 큰 영향이었을 텐데 이걸 빼고서라도 좀 어느 정도 집값이 잡히는 느낌이나 아니면 약보합세를 기록하는 건 아무래도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압박이 클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지난해 12월 16일 날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직격탄이었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정책 변수 중에서 자금줄을 묶으면은 부동산 시장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대출 규제가 가장 컸지 않았나. 지난해 그 정부가 발표한 12월 16일 대책에서 가장 큰 요인이 15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 초고가 주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 여기는 대출을 전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9억 넘는 고가 주택, 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지금까지는 공시가격 9억이 시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억 넘는 주택도 20%밖에 대출을 안 해주고요. 네. 규제 지역에서. 나머지 규제 지역에서는 40%인데요. 15억 넘는 주택들은 방매가 되더라도 거래가 잘 안 되고요. 또 경매 시장도 낙찰자가 한두 명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지금 15억이 그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지금 헌법소를 내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헌법 23조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게 돼 있고, 그 보장은 또 법률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15억 넘는 거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예. 하고 이제 소원을 냈는데, 예. 제가 볼 때에는 헌법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지만, 예. 우선 또 15억 넘는 게 생활자금은 또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매매만 이렇게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 그 자금줄을 조이는 것 때문에 그 고가주택 거래가 더 없다, 이래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하여간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종부세 인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떤 시장 논리나 아니면 재산권 관련하다 보면 분양가 상한제도 사실 그렇죠. 왈가왈부할 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감내하고서라도 정부 측에서는 지금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물론 이걸 하락세다라고 지금 단정 짓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이런 주춤한 느낌이 추세적으로 갈지 아니면 좀 단기적인 약간의 조정 국면 정도로 봐야 될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IMF 당시에는 V자형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다 급상승했죠. 예. 2008년도 외환위기 때에는 U자형이었습니다. 한 4, 5년 정도 하락하다가 상승했는데, 이번에는 그 국내 경제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만 잘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진 않아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근데 문제는 이제 전월세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이 매매 가격의 2, 3개월 또는 3, 4개월의 선행지수거든요. 네. 만약에 월세가 올라가면 부동산 투자 수익이 높아서 부동산 투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선행지수라고 하는데 이 경제도 호랑과 불황이 부동산 시장에는 선행지수인데 네. 시차가 길어요. 예. 이 그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가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이라고 봐요. 점점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어려움이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우리도 나빠진다면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가면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유동성 자원과 저금리가 지속되는 한 서울 같은 경우는 V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나머지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U자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청취자분들이나 보통 무주택자들이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건 한 번쯤 물러나서 좀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그러면 중간에 설명해 주시다가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은 좀 뒤쪽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냥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다고들 얘기는 하는데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은 거랑 이렇게 가늠이 되다 보니까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지, 그러니까 호재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지. 당장은 호재인데요. 경제가 지금 어려울 땐 저금리로 가다가 예. 경제가 좋아지면 양적 완화나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네.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풀어진 돈을 걷어들이는 방법은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변동금리로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면 굉장히 위험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잠시 그 호재지 이게 지속적 호재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변동금리는 낮은 금리지만 고정금리 대출은 상당히 높은 금리입니다. 네. 예, 향후에 올라갈 것 가상에서. 예. 근데 이렇게 빚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살 사람은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금리가 부동산자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미미하다. 단지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아요. 예. 뭐 일간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200~300조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다니는 한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해도 단타로 투기 수요를 막기는 역부족일 수 있어요. 유동자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많답니다. 네. 예. 주식 시장 뭐 10조 원, 40조 원 들어오는 건 거긴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네요. 네. 예. 이게 어떻게 이동할지도 한번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왔었던 뉴스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영향력들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서울 도심 네. 주택 7만 호 추가 공급하겠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정부가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이나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규제해 왔잖아요. 공급한다는 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에서 재개발 사업에 조합원 분쟁이 있거나 또는 갈등이 있거나 또는 수익이 없어서 못하는 그 사업지를 중심으로 2만 가구 정도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공급하는 게 조합원들의 분양분을 나머지 부분에 50% 정도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예. 과연 주민들이 이걸 허락하겠느냐, 동의하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고요. 그 이외에도 뭐 이제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나 또는 유휴부지를 통해서 5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공급하는 게 아니고 금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그 정부가 서울시에 7만 호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이 그 7만 호가 서울시의 주택 시장 안정에는 역부족이에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역시 재건축 사업은 손발을 묶고 있다는 거. 예. 그러면서도 이게 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이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거 아닙니까? 네. 수요 분산 정책은 거의 또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3기 신도시를 조기 분양하겠다는 거. 이것도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시장의 영향은 뭐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제 그 나왔었던 저 뉴스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지역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네. 많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하나가 서부 이촌동이고 네. 하나가 용산 정비창. 지역. 예. 뭐 미니 신도시 네.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글쎄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지역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정부가 발표한 유휴부지 중에서 가장 핫하고 관심의 중심이 될 지역이 바로 용산역 정비창입니다. 한 8천 가구를 공급하니까 미니 신도시급이죠. 네. 근데 더군다나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더욱이 용산이 이 철도나 그 KTX나 또는 뭐 지하철 4호선부터 또 경의선부터 분당선 연장선까지 들어옵니다. 예. 아주 교통에 요지면서도 한강을 끼어 있고 도심에 가깝잖아요. 네. 강 건너 또 강남이 있고 아마 누구나가 살고 싶고 누구나가 분양받고 싶은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용산이나 서부 이촌동은 참 부침이 많았던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정부 측에서 한다면 사업이 중간에 뭐 중단될 일은 그럴 없는 일은 거 없는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50%가 임대주택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50%는 분양하는데 네. 아마도 서울시뿐이 아니라 이제 정부가 추진한다면 뭐 LH나 SH가 시행사가 될 텐데요. 네. 사업이 중단될 일은 없고요. 어. 아마도 청약은 몇백 대를 가겠죠.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잘 몰라서 네. 이들이 공공재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에서도 반 정도 참여하고 사업성도 높이겠다. 뭐 이런 좋은 것만 다 모아 네. 놓는다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수요가 얼마나 몰릴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8천 가구가 주택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단지 오히려 로또를 만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분양을 받으면 인근 지역의 주변 시대를 따라갈 거다 말이죠. 그러겠죠. 근데 분양은 공공이니까 저가로 분양하겠죠. 네. 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든 안 하든 간에 공공지기 때문에 공공택지로 개발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적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아마도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면 분양받는 사람들은 다시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쫓아가는 로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기존에 있는 주택에도 가격에 영향을 줍니까? 주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인근 지역의 집값 차이가 20% 이상 벌어지면 또 3년 이상 분양권 전매 금지가 되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는 들어가서 10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예. 중간에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새로운 편법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주변 지역에 영향은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동쪽으로는 한남지구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네, 한남지구가 핫하죠. 지금 핫한 지구이기 때문에 또 서쪽으로는 서부인천도 있습니다. 예. 너무 좋은 지역이라서 누구나가 서울 사람들은 살고 싶은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는 아마도 이거를 분양하기 전에 채권 입찰제나 또는 분양권 전매 기간을 더 길게 잡거나 또는 뭐 지금 현재 10년 동안 거주해야 되니까 아마 예.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분양하지 않을까요? 네. 동쪽으로는 가장 핫한 지역이 들어서 있고 네. 서쪽으로는 이제 또 추가적인 계획들이 네. 나오다 보니까 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로또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나 뭐 전망은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나온 뉴스니까 또 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가격이 변화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정책 중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종부세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글쎄 20대 국회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더 안 열릴 것 같고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네. 이제 21대 국회인데 여기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종부세 인상에 대한 적용을 적용을 곤란합니다. 하기는 6월 1일 예.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좀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아무래도 21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법률을 통과시킨다면은 8월 달이나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적용은 어렵고요. 네. 내년도 적용하게 되면 강남 지역의 집값의 향방이 두 가지로 벌어질 수 있어요. 예. 종합부동산세의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인상폭 때문에 무소득자나 1가구 1주택자나 또는 은퇴자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완화 조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거 관계없이 금액별로 구간별로 인상폭이 상당히 커요. 예. 그래서 아마도 조기에 매물을 그 다주택자가 내놓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쪼개기가 성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한테나 또는 그 부부간에 직결해서 인별합산이가 아니고 개인별 합산이잖아요. 인별합산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종부세를 피워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어쨌든 종합부동산세는 금년도에는 적용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올해는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적용이 된다면 이것도 또 정치권에서의 네.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강남권 집값 잡기에는 좀 실제적인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 가지고 뭐 200~300만 원 더 나온다고 해서 집을 팔고 안 팔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강남 지역의 집값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서 아마도 코로나 사태나 대출 규제 때문에 하락하면 하락했지 예. 종부세 때문에 팔거나 하락하는 건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실제로 그 뉴스가 그리고 처음 추진된다고 했을 때도 세금 조금 더 내고 네. 버티겠다라는 분위기가 더 팽배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이제 예. 이 그 21대 국회에서 급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지금 매매 가격은 거의 진정 국면에 들어가거나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쯤 되면 비수기 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 분명히 그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에 취임하기 전에 공약으로 내놨던 법이 있는데요. 그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이 청구권제입니다. 예.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면 이 두 법은 같이 가야 됩니다. 만약에 전월세 상한제만 법을 통과시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면서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약갱이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동시에 아마 21대 국회 첩보로 법이 제정돼서 통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짤막하게 하나 본 것이 처음으로 목동의 한 아파트가 매매가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게 거래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거래가 뭐 가족끼리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현상 자체가 지금 전세 시장에서의 가격도 불안합니다. 계속 불안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 입장에서도 관련한 규제책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저희들도 참고하면서 또 관련 내용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쪽 수도권 지역이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잡다 보면 그 반사이익 얘기도 분명히 하긴 하지 않습니까? 네, 비교제죠.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은 서울을 누르니까 수도권 지역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올랐는데 불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던 수원의 4개구나, 또 용인의 그 기흥구나 또는 수지구가 아직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변 지역의 시흥시나 또는 인천까지도 지금 번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에서 일부 해제됐던 지역이 있습니다. 구리시나 하남시 같은 경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만 규제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해제됐거든요. 네. 그 주변 지역이 또 다시 오르고 있어요. 개발 호재가 있거나 교통의 요지로서 GTX가 지나가는 지역은 거의 오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교통의 요지 때문에 예. 개발 호재 때문에 오르는 거지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일시적으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길어지거나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나 또는 중소기업이 좀 어려워지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내놓게 되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한 시기라고 봐야죠, 투자가. 네. 그러면 비슷한 맥락에서 한번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보자면 지방 아파트 같은 네. 경우에 그러니까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한쪽 못 사게 하면 옆에 있는 물건 사면 됩니다만 수도권부터 해서 부동산 시장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 지방까지 어떤 이런 규제가 반사이익으로 갈까? 이거는 사실 저는 잘 아니요, 모르겠거든요. 일부 있어요. 지금 그래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50만 인구 도시인데 아직도 35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예. 성장 도시에 해당돼서 언제나 들어가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세종. 네, 상대적으로 세종시보다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대전시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충남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가 좀 더 오르고 있고요. 예. 그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나 광주 같은 경우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대구하고 부산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울산이 오르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아마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는 반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방으로 만약에 비규제 지역으로 전이된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 같이 지방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경제도 어려운데다가 그동안 공급량이 많았습니다. 예. 거기다 지방 경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오르기 어렵고요. 광역시 일부 지역은 아무래도 비규제 지역으로 가격 오를 조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종이나 대전,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과 함께 이것도 반사이익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그렇죠. 계신 거군요. 규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세종시는 지금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예, 예. 이게 지난번에 발표한 한국감정원 월간 발표나 주간 발표를 보면 그 세 지역은 전부 오르고 있습니다. 예. 네. 참 여기에 대해서도 지방도 그러니까 어떻게 또 가격 변화가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서 얘기됐던 것이 워낙 이제 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면서 좀 위축되는 감도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180석이라고 하는 그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화살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정책을 내놓겠지만 정권 초기에 내놨던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부동산에 대한 그 트렌드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단지 이제 지금 내놓은 정책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세 상한제나 또는 계약갱 청구제 또는 종합부동산세 일부 법률은 개정하거나 시행하겠지만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정리하는 차원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그렇다고 완화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식 때도 그 얘기했거든요. 네. 부동산을 불쏘시개로 경기를 살리진 않겠다. 예. 그다음에 그 불로소득은 좌시하지 않겠다. 아주 고언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밀고 간다면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는 기다리기 어렵다. 그래 보여집니다. 기조는 유지하되 네. 지금보다 더 센 더 건 센 거는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봐요. 경제가 경제 그렇기 상황을 때문에. 네, 봤을 네, 때도 네. 그렇고요. 근데 이제 여당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 1주택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종부세나 대출 규제는 좀 완화해 줘도 되지 않냐라는 네. 얘기는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9억 원이나 15억 원에 대한 고가주택, 초고가주택 기준이 뭐냐? 예.
적어도 1가구 1주택자 이상은 몰라도 무주택자가 사는 건 대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많은 돈을 주고 예. 사니까. 현금을 15억 모아도 집 사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끼리 집을 사고 파는 꼴이 돼버리니까 적어도 그 정도 완화해라 하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뭐 그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은 면제하거나 또는 네. 완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당론은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이낙연 총리도 전 총리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마 공론화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단지 현재 이제 그 고령자 중에 65세 이상은 종합부동산세가 조금 완화돼 있습니다. 이것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그렇죠. 얘기이기 법률로 때문에 정해야 되니까. 예, 네. 한번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도 봐야 될 텐데 워낙 좀 아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도 숨막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현금을 뭐 10억 원씩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이동성 작업이 많아도요. 그럼요. 중소민들은 없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있을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참 정부 정책에서도 계속 쪼이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도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금 당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좀 탈출구 입장에서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 여전히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힌트나 아이디어 있다면 좀 제시를 해주시죠. 저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를 내줘놨다면 매도하는 게 낫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 같으면 조금 대기하는 게 낫고요. 특히 서울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뭐 1년 내에 또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U자형으로 한 3, 4년 정도, 뭐 길게는 적게는 2, 3년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10억짜리 부동산이 20억 돼서 다시 10억 되진 않습니다. 예. 단지 20억에서 뭐 1억, 2, 3억 정도 내려가는 건데요. 부동산의 역사를 쭉 보면은 30년, 50년 이렇게 보면은 계속 상승하면서 상승 곡선에서 등락폭을 거듭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토막 나지는 않을 거고요. 적어도 뭐 10%, 20% 하락한다면 그때를 노리는 게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네. 저 듣다 보니까 이거 하나 궁금해서 네. 요즘엔 진짜 임대사업자 신청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중과세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이제 분들이 두 가지 많다고 문제인데요. 하더라고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게 매물이 8년 동안 안 나와요. 예. 시중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팔려고 나온 매물들이 가격이 올라가요 또 상대적으로. 네. 근데 사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 많이 했다고 뭐 뉴스를 봐가지고. 네. 근데 그것도 장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한 거는 그 집이 없는 무소득자, 그 무주택자에게는 상당히 희소식이에요. 예. 8년 동안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매물로 나오지 않아서 기존 주택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걸 좀 잘 따져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법을 바꿔야 돼요. 8년이 넘으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되 네. 그 전에 팔면 혜택을 없는 대신에 팔아라.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제가 잘 8년 이해를 이내에 팔 못해서. 때는 혜택을 안 주고 예. 8년이 넘을 때는 장기별 특별구조를 주는 거죠. 뭐. 네네네. 그렇게 하면 보완 사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에 적응해봐야 되는데 예. 너무 고집을 부리고 한쪽으로 가요. 네. 지금은 기조 자체가 워낙 확실하다 보니까 예, 너무 강하게 나가서 그래요, 예, 이게. 그렇게 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개인 이제 그러니까 수요자들도 임대사업자 신청을 워낙 많이 한다길래 네. 실제로 그렇게 맞나 해서 맞습니다. 예, 한번 여쭤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정책부터 전망까지 얘기하려다 보니까 20분이 금방 갔습니다. 네. 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모시고 부동산 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죠. 명지대학교 부동산학부의 권대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과 전략들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